27번 문제로 갑니다. 투자 의사 결정, 투자할까 말까. 그거 틀린 거 그렇습니다. 1번 요구 수익률이 10이고 내부 수익률이 10입니다. 그럼 내부 수익이 더 크죠? 그럼 요구 수익보다 내부 수익이 크거나 같으면 투자 가치 있습니까? 있고. 2번은 수년제 가치가 0보다 크면 투자 가치가 있는 거고, 3번은 수익 성수가 1점이면 1보다 크니까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5번 횟수 기간이 목표 횟수 기간보다 짧아야 되니까 이 횟수 기간은 짧아야 된다. 무엇보다? 목표보다. 그럼 투자는 채택한 것이 유리하다. 옳은 말이고. 그럼 답은 4번이겠네. 현금 수입의 현재 가치보다 현금 지출의 현재 가치가 더 크대요. 수입의 현재 가치가 더 커야 돼. 수입의 현재 가치. 수입의 현재 가치가 더 커야 되겠죠? 지출의 현재 가치가 더 크다. 그럼 투자를 채택해야 됩니까? 투자를 기각해야 됩니까? 기각해야지. 그럼 답은 4번입니다. 자, 28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28번 문제도 이게 14회 때 가면 나와 이게. 그러다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작년에 또 냈습니다 이거. 이거는 지금 뭘 구하겠냐면 수년제 가치 구하겠습니다. 그럼 수년제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빼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 타임 스케줄을 그려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현재입니다. 지금 5년 동안 현금으로 발생해요. 이거 잘못됐고 여기 있죠? 1000이죠? 나가는 돈이 1000만 원입니다. 근데 1차 년도에 얼마가 들어오냐면 120, 2차도 120, 3차 120, 4차도 120, 5차 년도에 1320 들어왔습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는 수년가 구하겠으니까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면 될 텐데 이 현금 유출의 현가는 줬잖아요. 이거. 그럼 우리는 뭘 구하면 돼요? 현금 유입의 현가만 구하면 되죠. 그럼 이 빨간 게 현금 유입액이야. 이걸 다 현재가치 만들면 된다고. 그러면 합계 시한가치 논리를 모르면 이거 다 현재가치 만들면 돼요. 하나씩 이렇게. 현재가치 만들어서 전부 다 더하면 되죠. 그럼 현재가치 만들려면 할인율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요 첫 번째 나온 거 120 나누기 1.1 할인율 10%니까 얘는 두 번째는 나누기 1.1에 2승 1.1에 3승 1.1에 몇 승? 4승 얘는 1.1 몇 승? 5승.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현금 유입의 현가 거기서 1000만 원 빼면 되죠. 이렇게. 근데 우리는 논리를 배웠잖아요. 무슨 논리를 배웠냐면 연금의 현가 구하는 것과 일시불의 현가 구하는 거 논리를 알잖아요. 그럼 이 120이 지금 몇 번 나왔습니까? 4번 나왔죠. 120? 그럼 이 120은 연금이죠. 그럼 이렇게 현재가치 만들면 연금의 현재가치야. 그럼 120 쓰지 마세요. 이거는 쓰지 말아요. 120 곱하기 연금의 현가 계수하면 되잖아요. 그럼 연금 현가 계수 몇 년짜리예요? 4년짜리. 그럼 여기에 연금의 현가 계수 4년짜리 있는 거 볼까요? 할인율 10%. 이때 기간 5년의 연금의 현가 계수는 3.8. 일시불 현가 계수는 0.62.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4년짜리가 필요해요. 4년짜리가. 120을 그 4번 나왔으니까. 근데 저기는 5년짜리밖에 나와요. 5년짜리. 여기가 4년짜리, 이게 4년짜리다. 4년짜리다. 그러면 여기다가 120 곱하기 3.8을 하면 된다고. 4년짜리면 근데 5년짜리야 돼. 5년짜리. 근데 분명히 우리는 4년짜리 필요한데 5년짜리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5년 차에 나온 1320 있죠. 요건 두 가지가 결합된 거야. 4차년도 5차년 이 5년짜에 영업을 통해서 들어온 돈하고 5차년도 판 거 매각했을 때 그래서 1320은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요거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나눠봐요. 나누면 120하고 120, 요 120하고 1300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야. 1200하고 이렇게 1200. 그러면 요 1200은 팔았을 때 들어온 돈이고 요 120은 영업에서 들어온 거고. 그럼 이제 요 120이 이제 몇 번 나왔어요? 5번. 5번. 요는 이렇게 현재가치 만들면 120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몇 년짜리? 5년짜리. 그래서
그래서 3.8 이렇게 나오죠. 3.8 5년짜리 나왔으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이 금액이 나온다고 현재가치 만든 거 120에다가 3.8을 곱했습니다. 그래서 456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요거 1200. 요 1200은 이렇게 하면 연금입니까? 일시불입니까? 일시불. 그럼 1200 곱하기 일시불. 일시불의 현가계수. 그럼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얼마일까? 0.62죠. 예? 자, 그래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그러면 744만 원. 맞나요? 744만 원 나왔어요. 그럼 두 개 더한 거. 이게 두 개 더한 게 현금 유입액 현가. 현금 유입액 현가는 뭐야? 1,200만 원. 이게 1,200만 원 나오죠. 두 개 더해서. 그러면 현금 유입액 현가 1,200. 현금 유출 현가는 얼마? 1,000만 원. 순현가는 얼마? 200. 그러면 현금 유입액 현가 1,200에서 1,000만 원 뺍니다. 그럼 순현가는 200만 원이지. 200만 원. 답은 2번. 이렇게. 2번에 답 안 하고 다른 데 하셨습니까? 속상하겠네. 2번 찍을 걸 못 찍고. 잘 하셨어요. 50%는 밑으로 갔지만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26번이 제가 다 맞출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하게 틀렸죠. 26번. 26번은 여기 4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못 맞춘 게 26번입니다. 26번은 여러분들 20% 맞췄어요. 20%. 아니 26번. 예? 26번. 지금 우리가 28번 하고 있잖아. 26번이 그랬단 말이야. 26번. 26번은 그렇게 못 맞췄어요.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26번은 거저 줬잖아요. 선생님 이해하도록 노력해. 알겠습니다. 28번 이렇게 푸는 거고 26번은 봐 이거 뭐 이거 아니 5번 모른다 하더라도 1번부터 4번까지 답인데 어른지문인데 그러면 당연히 5번 해야지. 이렇게. 자, 민법 열심히 하자. 민법. 개론이 안 되면 민법. 민법. 개론이 안 되면 민법 열심히 하자. 민법. 자, 가도록 합시다. 29번 다 맞춰야죠. 다 맞춰야죠. 그래도 다 맞추지 못했다는 거. 할인기법, 화폐의 시한가치 고려하는 방법,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순수네. 순수네. 여기다가 연평균 순현가법. 또 하나 현가 횟수기간법. 요 5가지 합계 시한가치 고려하는 거야. 이렇게. 출제자 이상한 사람이 들어갔다. 이상한 사람. 그럼 요 현가 대신에 할인이 나오죠. 할인 횟수기간법 그런다고. 할인 횟수기간법. 그러니까 할인 횟수기간법이 현가 횟수기간법이야. 무조건 이름에 할인 들어갔다, 현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합계 시한가치 고려하는 법. 할인기법. 요 할인기법을 다른 말로 합계 시한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합계 시한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합계 시한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버퍼링. 예? 한토가 뭐예요? 한토. 그래도 책장이 아니라 시끄럽진 않다. 책장이 막 시끄러워 막 능이라고. 2차 지대 호선의 기울기, 한계 운송비를 토지 이용량으로 한토. 선생님 2번밖에 안 나오는데 재밌니? 재밌지. 나야. 이러면 다 합격 오니까 걱정하지 마. 합격. 다 합격이지. 자, 이제 30번 문제 갑시다. 자, 여러분들 머리 안 아프게 제가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30번 문제. 왜 뭐가 잘못됐어요? 29번 안 했습니까? 그렇구나. 미쳤나 봐. 미안해요. 29번 했잖아요. 답을 말해줘야 되나 이거? 그러구나. 답 2번. 29번에 답 2번. 29번에 답 2번. 여기도 한번 29번에 답 2번. 내부 수준법, 수익성 지수법, 현가 횟수기간법 이렇게.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답 2번. 그래서 잘하셨어요. 자, 30번. 30번 답 5번. 답부터 이야기해. 답부터 답 5번. 좋아요? 그래. 답을 미리 다 알려줄까 지금? 네. 나 어제 새벽 2시까지 뭐 했어 이거.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한가 봐 지금 내가. 답을 안 알려줘서 미안합니다. 자, 5번. 30번 5번. 대출 비율이 높아지면,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뭐야? 높아지지.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대부 비율, 대출 비율이 높아지면 지분 비율만 낮아지고 다 높아진다 하라 했잖아요. 대부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지렛대가 커집니다. 금융적이 좀 더 커집니다. 부동산 수요 증가합니다. 수요수 우측 이동합니다. 가격 상승합니다. 거래량은 증가할 겁니다. 이렇게 다 높아진다. 낮아지는 것은 지분 비율만 낮아진다. 이렇게 했잖아요. 부채 비율도 높아질 것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고, 자 1번 CD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가 상승하면 CD 금리를 기준금리라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뭐한다? 상승한. 3번이가 나왔던 지문입니다. 2번 대출 시점에서는 고정금리가 더 높다겠죠? 고정금리가 더 높다. 3번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에 다 했던 거예요.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은행이 예상을 잘못했다고 그랬죠? 그럼 은행도 손해봐라. 금융론은 은행하고 차입자하고 정반대. 은행이 손해보면 차입자는 이익 보는 거죠. 4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그럼 금리가 하락했어. 대출금리 하락했습니다. 그럼 대출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를 조금만 내도 돼요. 그럼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럼 그 자가 정상계라면 그럼 수요는 증가한다고 하면서 증가. 여기 이제 여기 되면 실질소득이 증가. 실질소득의 증가. 빨간 거 안 본다했는데 제가 빨간색을 좋아한가 봐요. 그래서 계속 빨간을 쓰더니 실질소득이 증가했죠. 그럼 실질소득이 증가했다. 정상제다.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오케이. 자, 이제 31번으로 갑니다. 31번. 원리금 상환 방법. 옳은 거 그랬습니다. 답 몇 번? 1번. 1번. 대출 초기에 총부채 상환비율이 가장 높은 방식은 원금균등 분할 상환 방식. 1번이 답이에요. 자, 부수인 설명할 거예요. 2번 원금균등 분할 상환 방법에 매기간의 원리금 상환은 점점 뭐한다? 증가한다, 감소다? 원금균등 상환이잖아요. 그럼 원금균등은 무조건 감소한다고 하면 돼요. 감소. 무엇 때문에? 이자가 감소하니까. 이자가. 그 다음에 3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금 상환액은 점점 증가, 감소? 증가. 체감하는 게 아니라 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4번 만기 전에 중도 상환할 경우, 정확한 표현은 여기다가 1회차 상환 후에, 한 번 상환 후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경우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대출 잔액이 많다 그랬습니다. 중도 상환할 때 많이 남아있는 게 원금 균등입니까? 원리금 균등입니까? 원리금 균등이 많이 남아있지. 5번 대출 기한 후기로 갈수록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더 큽니까? 작습니까? 작지. 후기로 가면 초기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이 많고 후기로 갈수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이 더 많죠. 그래서 작다, 작다. 답은 1번입니다. 예? 자, 이거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부수적인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번 볼까요? 세 가지. 원금 균등 상환이 있습니다. 원금 균등.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이 있습니다. 최정식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건 다 된다고. 뭘 되냐면 이자를 어디서 많이 내냐? 최정식 이자를 많이 낸다. 최정식이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수입이 높다. 이런 거. 그럼 이 두 가지 방법,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둘 중에서 평균 상환 기간,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더 짧은 거, 원금 균등. 초기에 빨리 갚아버리면 가중 상환 기간이,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더 짧다 했잖아요. 그러면 원금과 원리금 중에서 가중 평균 해수 기간이 더 긴 거, 원리금. 해수 기간이 상환 기간이야. 해수 기간은 은행 입장이고 상환은 차입자 입장이고. 상환 기간 절반이 지나면 원금도 절반 갚아 나가는 거, 절반이 남아 있는 거,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은
한 3분의 2를 갚아야지만이 원금을 절반을 갚아. 초기에 많이 못 갚고 후기에 갈수록 많이 갚아 나가니까. 그러면 세 가지 방법, 여기 이제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할 건데요.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의 모습,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한 체증식 중에서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은 항상 일정하죠. 일정. 그래서 원리금 균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원금 균등은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상환액이다. 이자 더하는 것이다. 원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 이자는 점점 감소. 그럼 증가 감소? 감소. 점점 감소. 예? 얘는요. 증가.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니까 체증식, 점등식 이렇게 나와. 점차 증가한다 했었잖아요. 이제 대출 잔액. 대출 잔액은 정상적인 상환이 이루어졌다면 다 감소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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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감소. 자, 이제 총부채 상환비율 한번 해볼게요. 총부채 상환비율. 총부채 상환비율. 총부채 상환비율을 막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총부채 상환비율은 상환액이다. 그럼 원금 균등 불화 상환 방법의 총부채 상환비율은 점점 증가 감소? 감소. 전제 조건은 차입자의 소득이 일정하다면. 얘는요? 일정. 얘는 증가.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차입자의 연간 소득에 변화가 없다면, 차입자의 소득에 변화가 없다면 원금 균등 불화 상환 방법의 총부채 상환 비율은 점점 감소한다. 원리금 균등 불화 상환 방법의 총부채 상환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액하고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32번. 자, 32번. 32번도 뭐 거저죠, 거저. 32번 실제로 나오면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만 넣고 계속 반복적으로 푸시면 돼요. 여기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인데, 근데 기존에 차입금이 있습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1억 5천 대출 받았어요. 근데 담보인정비율과 차주상환능력, 총부채 상환비율이 높아졌어요. 담보인정비율을 높였고 총부채 상환비율, 차주상환능력 높여졌습니다. 그러면 대출액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한다. 그 말이야. 그럼 이런 상태에서 증가한 상태에서 이미 1억 5천을 받고 있는데 내가 또 얼마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1억 5천도 신경 쓰지 말고 대출금 1억 5천도 신경 쓰지 말고 이 상태에서 그냥 요 70하고 60% 이걸 바탕으로 융자액을 구해내면 돼요. 그럼 담보인정비율 기준 담보. 자, 첫 번째 담보인정비율 기준이 있다. 얘는 주택가격 가지고 융자액을 결정한다. 그럼 주택가격이냐 융자액은 주택가격 곱하기 담보인정비율이다. 담보인정비율 곱해주면 된다. 그럼 주택가격은 얼마 나왔고? 3억이 나와요. 3억. 3억 곱하기 담보인정비율은 70번 0.7이 됐다. 그러면 2억 1000까지 빌려주겠습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여기 차주상환능력 빼버려. 차주상환능력 없다고 봐요. 차주상환능력 없으면 그러면 기존에 1억 5천을 돈을 빌렸어요. 근데 담보인정비율이 70으로 올라가서 2억 1000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 얼마가? 6천. 6천 이렇게. 근데 차주상환능력 이게 총부채 상환비율 얘가 또 바뀌었어요. 그럼 차주상환능력 총부채 상환비율은 융자액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먼저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는 거예요. 원리금 상환액. 그럼 원리금 상환액을 먼저 구하는데 이 원리금 상환액은 차주 상환 능력은 차입자의 소득이 나와요. 소득. 차입자 소득 곱하기 차주 상환 능력을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이 나온다고. 그럼 소득은 얼마고? 4천만 원. 4천만 원. 저보다 많습니다. 저는 2,730인데 4천만 원. 차주 상환 능력은 60번 0.6이 됐습니다. 그러면 2,400이 원리금 상환, 2,400 빌려준다는 게 아니라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그럼 융자액은
주택이든 상가든 마지막에 나온 게 저당 상수거든. 그럼 이용자액은 원리금 상환액을 뭘로 나누면 돼요? 저당 상수 나누면 되죠. 저당 상수. 제가 여러분들 계산 문제를 잘 못 알까 봐 걱정했는데 그 걱정이 기우입니다. 기우. 괜한 걱정을 하고 있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근데 시험장 가면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 참 희한하지. 그럼 2,400 나누기 0.1. 그래서 2억 4천까지. 두 개의 금액이 나오면 큰 거, 작은 거. 그러니까 2억 1천까지 은행에서 돈 빌려주겠다는 소리야. 두 가지 동시 충족하니까 작은 금액 2억 1천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최대 대출 가능이 2억 1천이다. 그런데 내가 1억 5천을 이미 썼다. 그러면 얼마까지? 6천만 원까지 추가로 빌릴 수 있다. 답은 2번인가요? 답 2번. 32번의 답 2번. 자, 됐어요. 잘하셨습니다. 32번의 답 2번. 와, 거의 다 맞추셨네요. 야, 찍는 사람도 잘 또 찍고 그랬네. 33번. 여기 이제 우리 시험에서 한 번 나왔던 겁니다. 은행이 대출 관련해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 이런 방법 틀린 거. 돈을 조금만 빌려주면 돼. 그걸 돈을 조금만 빌려주려면 담보인정비율을 낮춰라.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춰라. 그죠? 금리 변동이 심할 때는 변동금리를 대출해 줘라. 그러면은 부채 감당이 1보다 커야 돼. 부채 감당이 1을 초과하는 투자를 선택해라. 그 부채 감당이 높여야 되죠. 5번은 대출 시 부채 감당 기준을 기존보다 하향 조정한다. 그러면 돈을 많이 빌려주겠다는 소리 이게. 그럼 이거 틀렸죠. 이러면 위험이 더 커지죠. 그럼 하향 조정입니까? 상향 조정입니까? 상향 조정이에요. 상향 조정. 은행이 대출 위험을 줄인다. 그러면 대부비율, 담보인정비율 낮춰라. 총부채 상환비율,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낮춰라. 부채 감당률을 뭐라? 높여라. 답 5번. 선생님 그거 그 말했다고 좀 기분 나쁜 거 아니죠. 기분 나쁜 다 그런 사람 아니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또 자, 이거 봅시다. 여러분 시험지표하고 조금 달라요. 시험지표는 몇 개밖에 안 했는데 제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MPTS G2XX. 기억은 콜방은 안 된다. 불가능. 그다음에 MBB는 채권형 발행자. 초과담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콜방어도 가능합니다. 초과담보 필요합니다. 필요. 그러니까 기억은 불가능. 리언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CMO는 저당권자, 채무 불이행 위험은 발행자고, 원리금 수취권자, 원리금 수취권 갖는 사람이 조기상환 위험 부담하는 거야. 투자자가 원리금 수취권 갖는다. 조기상환 부담한다. 발행자가 원리금 수취권 갖는다. 조기상환 부담한다. 그러면 CMO는 투자자가 원리금 수취권을 갖는다. 조기상환 위험도 투자자가 부담한다. 이거 투자자. 답 몇 번? 1번. 1번입니다. 작년에는 어디가 답이었냐면 작년에 이게 답이었어요. 이게. 작년에 이거 답이었어요. MPTS, MPTB 글자 4개짜리 콜방어 안 된다. MBB 콜방어 되는데 CM은 원칙 안 되는 거야. 콜방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콜방어 되려면 이거 봐봐요. 여기서 조기상환 위험 봐봐요. 조기상환 위험은 여기 투자자니까 조기상환 위험을 발행자가 부담하는 것은 MBB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기상환 위험을 발행자가 부담하면 투자자가 콜방을 할 수 있다고. 투자자가. 그러면 발행자가 조기상환 부담한 것은 MBB밖에 안 되니까 콜방 가는 것은 MBB밖에 없어요. CMO도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조기상환 위험 부담하니까 CMO도 원칙적으로 콜방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데 장기 투자자는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상품이 CMO입니다. 현재 35번 문제 갑니다. 35번부터가 이제 감정평가네요. 35번은 다 맞추시겠죠? 35번.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5번 제가 만들면서 그렇게 많이 못 맞춘다는 거. 아마도 35번은 제 생각에 탁 들어맞았습니다. 제 생각은 5번에서 답을 많이 하실 것이다. 5번에다.
제가 5번에도 답은 많이 할 거라고 제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은 사정보정입니까? 시점수정입니까? 시점수정입니다. 거래 시점 가격을 기준 시점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시점수정이라고. 시점수정. 사정보정이라 시점수정입니다. 응? 2번 제가 감가수정은 외우지 말고 요거 감가수정은 제조원가에서 공제. 감가액을 공제. 이게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공제.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감가수정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조원가에서 감가액 빼는 거. 감가액, 감가 누계액 이걸 또 감가수정액 그래요. 감가 누계액, 감가수정 빼는 거. 요 빼서 적산가격 구하는 거. 적산가액 이걸 감가수정이라고 해요. 감가수정. 그럼 제조원가에서 감가수정이 빼서 적산가격 요거 감가수정이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시면 돼. 감가수정은 제조원가에서 감가액을 뺀다. 공제한다 이러면 된다고. 그럼 이제 이게는 이제 논리를 쭉 말하잖아요. 이 건물 있는데 이 건물에 감가 수정해야 된다. 제조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뺀다. 그럼 많이 생각해봐요. 이 건물에 감가 요인이 없으면 감가 수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감가 요인이 있으니까 감가 수정하는 거지. 그러면 감가 수정이라는 것은 대상 물건의 제조원가에 감액이요. 빼는 게 감액이거든. 감액해야 될 요인이 있다면 물리적 감가 요인이 있을 거고 경제적, 기능적 감가 요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 이게 물리적 감가액은 얼마냐, 기능적 감가액은 얼마냐, 경제적 감가액은 얼마냐, 그거 다 합친 게 감가 수정액이라고. 이걸 공제하여 기준 시점에 있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어떻게 외울 겁니까? 안 외워진다고. 요거 외울 바에 차라리 중개사법 하나 더 외우라고. 절대적 지수, 상대적 지수 나오면 틀려서는 안 되니까. 허위 등록, 미등록, 대여, 양도 이런 거 외우시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감가 수정의 정확한 표현이 이겁니다. 공제. 그래서 2번이 옳은 말이야. 3번은 사용 가치입니까? 시장 가치입니까? 시장 가치. 통상적인 시장에서 이렇게 나오죠.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이면 시장 가치. 그래서 틀렸고. 답은 2번. 그러면 나머지 두 개 집은 왜 틀렸을까? 예? 왜 틀렸니? 우리 집에 왜 왔니? 4번은 다 할 수 있지. 4번은 답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응? 4번에 답한 사람 저하고 전심 먹으려고 오늘. 이제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근데 한 번도 실제로 4번에다가 동거를 하신 분 누군가 찾아서 저하고 전심을 같이 하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이렇게. 근데 4번에 한 번도 안 없어. 4번은 여기 몇 년이요? 3년. 여기는 몇 년입니까? 5년. 3년, 5년 바뀌었잖아요. 5번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답을 하셨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은 무슨 완료일 나오면 그렇게 좋아해. 기준 시점은 실질조사입니까? 가격조사입니까? 가격조사. 여러분들 이 기준 시점이 자주 나오는데 기준 시점의 포인트는 완료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준 시점에서 포인트는 완료일이 아니라고 가격조사가 포인트야. 그럼 그동안 이 기준 시점 가지고 속일 때 어떻게 했냐면 기준 시점이란 감정평가 완료일 이렇게 줬다고. 그러니까 완료일은 주는 거야. 완료일. 그러니까 완료일이 나오면 그렇게 좋아. 완료일 나오면. 여러분들은 10월 29일 날이 완료일이야. 여러분들 완료일은? 근데 나는 10월 29일부터 시작이야. 또다시 시작이야. 다시. 가격조사 완료일이야. 가격조사가 중요한 말이지 완료일이 중요한 말 아니라고. 그럼 기준 시점 나오면 완료일이 아니라 가격조사. 가격조사. 선생님 가격조사와 실질조사가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이지. 그럼 뭐 그래서 이거는 가격조사. 여기 가격조사. 가격조사 나와야 돼. 실질조사는 뭐 할 때 나왔던가요? 실질조사는? 실질조사는 기억이 안 나죠 전혀. 안 나도 상관없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안 나도 상관없어. 보고 맞다. 이 실질조사는 좀 기다려봐요.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실질조사는 40분 문제 나올 거예요. 또 깐죽거리지 말고 말해줘야지. 실질조사는 대상물건 학연,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할 때 가서 봐야 돼. 여러분이 제가 감정평가사인데 여러분이 이 검단에 있는 토지하고 건물을 감정평가해 주세요 의뢰한다고. 그러면 제가 가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땅이 500평이라고 했어.
과연 500평인지 토지의 건물이 신축된 지 2년밖에 안 되는 10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다. 그거 평가해 주십시오. 내가 가서 봐야 될 거잖아. 봐야. 가서 보는 것은 실지조사한다. 실지조사. 그러니까 실지조사 가격조사가 다른 거야. 그래서 그럼 가격조사라고 하지 실지조사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실지조사. 실지조사는 대상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지조사를 하는데 이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를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이 나오는 거야. 자, 기준 시점 나왔습니다. 완료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가격조사, 가격조사, 가격조사. 다음 주 한 번 더 낼까? 다음 주 여기다 현장조사에서 낼까? 감정평가에서 현장조사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질문이야. 감정평가에서 현재 시점, 현장조사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질문이야. 그런 말 없음. 예?